백성이 글자를 몰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고 관아에 끌려가도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위해 세상에 없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종이 즉위한 것은 1418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형 양녕대군을 패하고 셋째였던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운 뒤 왕위를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나이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양이한 뒤에도 상왕으로 남아 세종의 장인 시몬을 제거하고 외척의 씨를 말려 세종이 순수하게 통치할 길을 닦았습니다. 태종이 남긴 것은 피의 유산이었지만 동시에 세종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왕권을 칼이 아닌 학문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즉위 초부터 세종은 다른 왕들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궁궐 안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밤낮 없이 글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종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음운학이었습니다. 소리의 원리, 말의 구조, 글자가 만들어지는 법칙,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왜 글을 모르는가? 조선은 한자를 쓰는 나라였습니다. 관아의 문서도 과거 시험도 임금의 명령도 모두 한자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중국의 글자였고 우리말과는 소리도 구조도 전혀 달랐습니다. 양반들은 어려서부터 수십 년을 공부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갈고 물건을 나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쁜 백성들에게는 한자를 배울 시간도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농사짓는 법을 적어 나눠줘도 읽지 못합니다. 새로운 약 처방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관아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아도 자기 사정을 글로 써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 전체의 백성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은 이때 그 입을 대신할 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가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백성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백성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변명을 하려 해도 글을 몰라 써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가 대신 써주겠다 해도 정작 자기 뜻과는 다른 내용이 적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일이 조선 팔도 어디서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미 즉위 초기인 1426년 무렵부터 백성들의 문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에게 이것은 통치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농사직설이라는 농업교본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농사 경험을 모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양반뿐이었습니다. 정작 밭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이 귀한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방유치라는 의학 백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팔도의 약재를 정리하고 치료법을 모아놓았지만 아픈 백성이 직접 읽고 약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책을 펴내도 백성이 글자를 모르는 한 그것은 양반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한자를 더 쉽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왜 새로운 글자여야 했을까요?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글자가 따로 있고 땅을 뜻하는 글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수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한자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으면 어색하고 부정확했습니다. 아무리 한자를 쉽게 가르친다 해도 그것은 남의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종은 우리말의 소리를 정확히 적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비밀리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사대부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곧 학문이었고 학문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양반과 백성을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세종이 새 글자를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대부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새 글자가 생기면 백성들도 그를 깨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반들만이 독점하던 지식과 정보가
더 이상 양반들 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극비리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사관들조차 세종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훈민정음 연구를 시작했는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사관은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까지 적는 것이 사관이었습니다. 그런 사관이 왕이 글자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이 그만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세자 문종과 극소수의 측근만을 곁에 두고 소리의 원리를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서 세자 문종이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은 세자가 나라시를 돕고 있으니 창제에 관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세종은 사람의 입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랜 세월에 걸쳐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혀가 어디에 닿는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구멍에서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학자들은 세종이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최소 10년, 많게는 17년 전부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종은 당뇨와 안질에 시달리면서도 연구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3년 세종 25년 음력 12월 세종은 글자 28자를 완성했습니다. 세종실록 102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다.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것이 이 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관들은 세종이 글자를 완성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이달에 만드셨다 라고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업은 비밀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글자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기몸에 닿는 모양이며, 미음은 입 모양 그 자체를 본뜬 것이고, 시옷은 이빨의 모양이며,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이 5개의 기본 자음에 획을 하나씩 더하면 소리가 세져갑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며, 디귿에 다시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소리의 세기가 글자의 모양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둥근 점 하나가 하늘이고 평평한 한 획이 땅이며 곱게 선 한 획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을 조합하면 모든 모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이 글자 속에 녹아있는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체계였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이 4가지를 모두 알 수 있는 글자는 오직 훈민정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만든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글자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세종은 글자 창제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이 글자의 유용함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한자의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적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 글자가 단지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한자를 다루는 사대부들에게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세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가장 아끼던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현전에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1444년 세종 26년 2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연명으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중국의 제도를 따라 한자를 써왔습니다. 이제 와서 별도의 글자를 만든다면 이는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최만리는 더 나아가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업무는 오랑캐의 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등한시할 것이며 나라의 문풍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최만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설령 업문이 유용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풍속을 바꾸는 큰 일이니 반드시 재상들과 의논하고 널리 의견을 모은 뒤에 시행해야 마땅하옵니다. 이 상소에 세종은 격분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직접 불러 따졌습니다. 네가 운서를 아니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최만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소리의 원리도 모르면서 어찌 함부로 옳고 그름을 논하느냐? 그리고 세종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내가 이 글자를 만든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사대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백성의 고통은 모른 채 함부로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것이다. 세종은 최만리를 비롯해 상소에 참여한 신하들을 모두 의금부에 하옥시켰습니다. 비록 하루 만에 풀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세종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온 조정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만리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듬해인 14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대를 물리친 세종은 곧바로 해례본 집필을 명했습니다. 새 글자의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책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정인지, 최양, 박백년, 신숙주, 성산문, 이계, 이선로, 강희안, 집현전의 8학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훗날 조선 역사에 깊은 자취를 남기게 될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만든 글자 하나하나의 원리를 풀어 설명하고 예를 들어 보여주는 방대한 해설서를 집필해 나갔습니다. 초성의 원리가 어떠한지, 중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종성은 어떤 규칙으로 쓰이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꼼꼼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6년 세종 28년 음력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창제로부터 꼬박 3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글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형태로 완성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종실록 113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세종이 직접 쓴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서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서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직접 글자를 만들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무언가를 만든다 함은 신하에게 명하여 대신 만들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궐을 짓는 것도 책을 펴내는 것도 왕이 명을 내리면 신하가 실무를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달랐습니다. 세종이 친히 직접 만든 글자였습니다. 세종실록은 다른 어떤 업적에도 쓰지 않았던 친제라는 표현을 오직 훈민정음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이 스스로 만든 유일한 창작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어디를 뒤져봐도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직접 글자를 만든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례본 마지막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깨인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더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명하시어 신등이 여러 풀이와 예를 지어 그 줄거리를 펴내는 바이다.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 자신이고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만든 글자의 원리를 풀어 설명하는 해설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뒤 세종은 곧바로 이 글자를 보급하는 데 나섰습니다. 먼저 궁궐 안의 하급 관리들인 서리들부터 가르쳤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글자를 익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 건국을 찬양하는 노래인 용비어 청가를 훈민정음으로 적어 펴냈습니다. 이것이 1447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다룬 속보상절과 이를 노래로 지은 월인청강지곡도 만들었습니다. 농서와 의서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모르던 백성들이 농사짓는 법과 병을 다스리는 법을 비로소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종은 관리 채용 시험에도 훈민정음 과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새 글자를 아는 것이 관리의 자격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업문청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훈민정음을 가르치고 번역 사업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글자가 실제로 쓰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법과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훈민정음으로 풀어 알리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동안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한자로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깨우친 백성들은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보급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독점을 깨뜨리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사대부들의 저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언문이라 불렀습니다. 언문이란 상말을 적는 글자라는 뜻으로 한자에 비해 격이 낮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쓰였고 양반들 사이에서는 이 글자를 쓰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양반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 글자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더 이상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세종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세상에 내놓은 뒤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자의 바른 발음을 정리한 동국정운을 편찬했고 중국 운서의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충신과 효자와 연료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직접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글자로 백성의 삶 곳곳에 지식을 심어 넣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에게 훈민정음은 단순한 백성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담은 완벽한 학문의 체계였고 조선의 말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 뒤에는 세종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동안 당뇨와 안질, 종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글자를 읽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온몸의 종기 때문에 앉아있기조차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로 소리를 듣고 몸이 아프면 누워서라도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아픈 몸을 이끌고 10여 년을 매달려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5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오랜 세월 사라졌다가 1940년에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의 문자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만든 날짜를 알고, 만든 이유를 알고, 만든 원리를 아는 글자. 세계에서 오직 하나 훈민정음뿐입니다. 1443년 한 사람의 왕이 밤잠을 줄여가며 비밀리에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글자는 관리의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외국에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노비 출신에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사람, 나라의 국경선을 새로 그은 장군, 학문의 전당 지편전을 꽃피운 황금기,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말년까지 세종의 이야기는 다음 밤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밤에는 노비에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장영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